저는 전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최근 큰 갈등을 겪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일본 재계 순위 10대 재벌가 그룹에 3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인들이 그녀의 SNS에 쓴 댓글에 이럴 순 없다며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제가 담아온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갈치 시장에서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 일본 최고층 빌딩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20살인데도 말이죠. 제 이름은 아츠키 에리치입니다. 평생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부유한 사업가의 완벽한 딸처럼 보였죠. 저는 오사카 시내를 장난감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곳의 55층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갇혀있다는 느낌만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버지가 긴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갑고 딱딱하고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 12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두꺼운 파일을 열고 있었어요. 모든 페이지에 숫자와 차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진짜 사람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운영 방향성 변경으로 직원 2,800명을 자르기로 했다. 4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고한다. 그 말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800명이라고요? 저희 아버지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계팀 다나카 씨가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갓난아기 딸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이 첫 자전거를 사주는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도 2,800명 중에 하나겠죠. 인사팀 야마모토 씨도 생각나고 있었어요. 항상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씨도 일자리를 잃겠죠?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새로운 직책을 주면 어떨까요? 다른 부서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다, 에리치.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고 구세군 자선 사업이 아니야. 비즈니스요? 그 말이 제가 막을 수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폐지처럼 치우고 버리는 게 비즈니스라고요? 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충격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넌 아직 아기나 다름없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아기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9살 때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건 사람 갈아치우는 방법뿐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순간 테이블을 손으로 쾅 쳤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츠키, 회의실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가 말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 회사 자체를 나갈 거예요.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회사잖아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당장 사과해.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거운 문을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어디로든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벗어나 어디라도 가야겠다 싶었죠. 항공 사이트를 눈이 아플 때까지 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찾고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부산행 비행기표였어요. 고은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2년 전에 국제학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언덕 위 작은 집에서 지내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이 그리워서 울 때 품에 안아주기도 하셨어요. 저를 일본 손녀딸이라고 불러줬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항공권 구매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밖 세상이 어둡고 조용해 보였어요.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엔짜리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어요. 제 핸드폰 계좌에는 일시불 카드 40만 엔, 한국 돈으로 36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가방 하나 들고 있는 무서워하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택시를 찾았어요. 2년 전에 외워둔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포동. 고씨 할머니 동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반찬을 제일 잘 만드는 그 할머니? 네, 맞아요. 잘 찾아오셨네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김치는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택시가 산비탈을 따라 뱀처럼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작은 집들이 배에 붙은 따개비처럼 산허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착한 남포동에는 바다 냄새랑 튀긴 음식 냄새, 그리고 생기 있는 사람들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던 것과 똑같았어요. 21세기인데도 오래된 나무벽에 바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요. 너무 많은 폭풍우를 견뎌온 철제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마다 인간적인 집 같은 느낌이 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께 15,000원을 드렸어요. 벌써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킷을 더 꽉 껴안으며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저를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지? 저를 여기 있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운설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있는 집을 찾았어요. 깊게 숨을 쉬고 살살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조금 더 크게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끔찍한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호텔을 찾아야 하나? 오사카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하나? 그때 옆집 창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분이 머리를 내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세요? 고은설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한국어로 최대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친구예요. 그 여자분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아,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일본 아가씨구나. 잠깐만 기다려요. 사라지셨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고은설 할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기억하고 있던 것과 똑같아 보이셨습니다. 수백만 번의 밥을 해오신 주름진 손이요. 우리 일본 손녀가 정말 돌아왔네. 제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팔을 활짝 벌리고 계셨어요. 가방을 떨어뜨리고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생강 냄새랑 간장 냄새, 그리고 집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얼어 죽기 전에 들어와 할머니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배고프지? 당연히 배고플 거야. 앉아서 다 이야기해. 작은 집안이 차가운 밤에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낡은 달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상이 바닥에 낮게 놓여 있었어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할머니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제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잖아. 그거면 됐어. 그 순간 작은 부엌에 앉아서 뺨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그냥 옛날 삶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신선한 채소와 생선 냄새가 저를 깨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벌써 부지런한 벌처럼 부엌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옷 위에 연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시장 갈 시간이야. 와서 진짜 장사가 뭔지 배워봐. 시장에는 바다에서 오는 짠맛이랑 요리하는 연기 맛이 나고 있었어요. 오사카 도심의 매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우리 앞에 알록달록한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채소를 콕콕 찔러서 잘 익었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온 곳이 생기로 넘치고 있었어요. 에리치. 채소 가게 박 아주머니가 부르고 계셨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왔구나. 한국말이 훨씬 늘었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따뜻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해주고 계셨어요. 생선 가게에서 김씨 아저씨가 신선한 고등어를 신문지에 싸주고 계셨어요. 이거는 조림하기 딱 좋아 할머니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2년 전에 처음 김치찌개 먹고 너무 매워서 울던 거 기억난다.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매운 한국 음식을 처음 맛봤을 때 아기처럼 울었거든요. 시장에서 2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자녀들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은 없는지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도 할머니 관절염은 어떤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장보기가 아니었습니다. 큰 가족이 서로를 챙기고 있는 거였어요. 오사카에서는 사람들이 큰 마트에 가요. 무거운 봉지들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할머니께 말했어요. 아무도 서로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냥 물건만 사고 가버려요. 외롭겠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옆집 영숙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름이 이강우라고 하는데 부산대학교 일문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문학과 학생이라니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한국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일본어 회화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 도와주면 어떨까요? 강우는 제가 오사카에서 알던 남자애들과 달랐어요. 그 애들은 일본산 비싼 옷이랑 저희 아버지 회사, 그리고 사업 얘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우는 책이랑 영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일본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어 했어요. 저에게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하려는 사업에서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아버지가 2,800명을 해고한다고 차갑게 말했던 얘기를 해주니까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들은 그냥 표 위의 숫자가 아닌데.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업도 하면서 사람들도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알아내면 어떨까요? 강우가 말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작은 씨앗 같은 아이디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놀라운 반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어떨까? 돈도 벌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그 다음 몇 주 동안 할머니가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 전에 일어나서 채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모든 걸 3번씩 맛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포장하는 것처럼 용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담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어느 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음식이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내 반찬을 먹으면 친할머니가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해. 오사카의 고급 식당들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스시를 보면 큰 접시에 작은 음식을 담아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요리사들은 사람들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사치스러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음식은 배도 부르게 하고 마음도 부르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강우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눈이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할머니 반찬을 쿠팡으로 팔면 어떨까요? 한국에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이 보급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전국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인터넷? 그게 뭐야?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했어요. 가게를 갖는 건데 컴퓨터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지 못하는데도 내 음식을 좋아할까? 더 좋아할 거예요. 강우가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입 한 입에 담긴 사랑을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사카를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제 아버지 회사는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다른 뭔가를 만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요. 그렇게 저와 강우는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운영하던 3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인스타그램에도 직접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자금을 위해 강우의 지인 박 과장님도 흔쾌히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단 한 달 후 어느 화요일 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핸드폰이 심하게 울리며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읽으니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짜 이야기야. 일본 여자가 한국 할머니 이용해서 돈 벌고 있어. 이건 문어 도둑질이야.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아마 사기일 거야. 외국인들 믿으면 안 돼. 수백 개의 저에게 분노한 댓글들을 스크롤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추악한 사람처럼 왜곡되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할머니들을 속이고 요리법을 훔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할머니와 저, 강우 그리고 시장 아주머니들이 함께 만든 반찬은 어제까지만 해도 주문이 하루 400개였어요. 오늘은 고작 15개였습니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니까 할머니가 국을 젓고 계셨어요. 얼굴이 피곤하고 슬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가 작은 상에 앉아서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욕을 엄청 하고 있어. 옆집에서 너 정말 우리 이용해서 돈 버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나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꽉 안아주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우리처럼 모르잖아. 그 다음 며칠은 부산 앞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5개가 10개가 되고 8개가 되고 5개가 되었어요. 전화도 안 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미숙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계속하는 게 걱정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투자회사 박 과장님까지 전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투자 제안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이런 나쁜 소문이 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작은 방 바닥에 앉아서 밤새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멈추지 않는 비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책하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맞는 말일 거야.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김밥 마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게 떠올랐어요. 제가 실수로 김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을 때 영숙 아주머니가 배꼽이 빠지게 웃던 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주문이 들어왔을 때 모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도 기억나고 있었어요. 이건 돈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새벽 3시에 강우가 제가 부엌에서 우는 걸 발견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인터넷에 왜곡된 거 말고 진실을요. 누가 들어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는데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 아이디어가 화난 댓글들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들이 더 싫어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고은설 할머니가 그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봐야 해. 우리가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부엌에 강우 핸드폰을 설치했어요. 멋진 조명도 없었습니다. 대본도 없었어요. 그렇게 영상을 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츠키 에리치입니다. 3개월 전에 아버지 회사가 가족들 생각도 안 하고 2,800명을 정리해고해서 그 회사를 떠났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려고 왔어요. 할머니가 제가 무섭고 외로운 상태로 문 앞에 나타났던 날 얘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영숙 아주머니가 우리 작은 사업이 어떻게 삶의 기쁨을 다시 가져다 주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일하면서 웃고 가끔 같이 우는 작은 부엌을 보여줬어요. 이건 이익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 욕심 대신 사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정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런 댓글들을 읽게 되었어요. 이거 보고 울었어요. 국경과 세대를 넘어선 진짜 가족이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계속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주세요. 댓글, 메시지들이 넘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화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들이었어요. 주문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간당 20개, 50개, 100개씩요. 영상과 이야기가 퍼진 만큼 서울과 부산,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할머니 반찬을 맛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투자 요청도 엄청나게 들어왔죠. 약 8개월 후에 서울 강남의 반짝이는 새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저희의 힘든 시간들은 저희에게 더 큰 성장과 확장으로 돌아온 겨죠. 유리문에 큰 빨간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제 얼굴 앞으로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밤중에 할머니 문을 두드렸던 무서워하던 여자애 같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뒤에서 할머니가 최고의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영숙 아주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이 옆에 서 계셨는데 모두 차려입고 자부심으로 빛나고 계셨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할머니가 먼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6개월 전에 저는 그냥 작은 부엌에서 반찬 만드는 늙은 할머니였어요. 지금은 우리 에리치 덕분에 시장 전체의 할머니들이 함께 일하면서 다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이 모든 감정들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할 차례였어요. 모든 얼굴들을 쳐다봤습니다. 기자들, 투자자들, 호기심 많은 손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제가 선택한 가족들을요. 예전에는 성공이라는 게 가장 큰 건물과 가장 많은 돈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한국 18개 도시에 72명의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일하는 게 기대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행복해하는 걸 볼 때 행복합니다. 진짜 성공은 손님들이 우리 반찬이 어린 시절 맛 같다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군중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어두운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좀 더 부드러워져 있었달까요? 내 사업 방식이 놀라워. 우리 회사가 돈은 더 많이 벌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는 못해. 처음엔 화가 났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를 보니까 전에 못 봤던 뭔가가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어쩌면 외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깊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너와 이 할머니들이 일본에 와서 우리 관리자들에게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신 아버지에게 저는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했죠. 그날 저녁 늦게 새 매장에서 파티를 했어요. 한국 전체에서 온 손님들이 할머니 김치와 영숙 아주머니 시금치나물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작은 발코니에서 저를 찾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가진 두 대학생이었던 때 기억해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똑똑한 일이었어요. 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꿈의 나머지를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반지가 심플하고 아름다웠어요. 제 새로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요. 네, 저는 너무도 행복하게 대답했죠. 저희는 2달 후에 남포동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멋진 호텔이 아니라 바로 거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좁은 골목에서요. 시장의 모든 이웃들이 뷔페를 차려도 될 만큼 넉넉한 한국 시장 음식을 가지고 왔죠. 흰 드레스를 입고 임시로 만든 길을 걸어가면서 유리탑에서 도망쳤던 그 무서워하던 여자애가 생각났어요.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모든 걸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매일 아침 원래 반찬 가게 위 작은 아파트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그날의 첫 번째 김치를 준비하시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듣고 사랑하는 남편이 된 강우와 함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55층 모서리 사무실도 끝없는 0이 붙은 은행 계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영혼을 채워주는 일, 그리고 매일 세상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였죠. 제게 가장 큰 보물은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에요. 제 손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장면은 여러분에게 성공의 진짜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유산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의 장면, 그리고 한국에 온 에리치가 전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장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또 좋은 장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